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생신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김장 한번 놓치면 1년 밥상이 흔들리는데 시집 온 여자가 아직도 친정 잔치를 챙기겠다는 거냐?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은 제 친정아버지의 칠순 생신이었습니다. 평생 부산 항구와 진주 조선소를 오가며 배를 고치고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히도록 일하며 저를 키운 아버지 강태준 씨의 단 한 번뿐인 칠순이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작은 배 모양의 케이크까지 주문했으며 진주에 사는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아버지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댁 부엌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 72포기와 무 18kg을 씻고 절이고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진짜로 찢어진 건 제 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연회장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셔야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장인어른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저는 빨간 양념이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통을 채우고 있었고 제 아버지는 결국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케이크와 반쯤 빈 막걸리 병을 앞에 두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미친 사람처럼 친정집으로 달려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식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 녹아내린 생크림, 마른 전 몇 조각, 그리고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오히려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냐? 괜찮다. 호텔 밥보다 집밥이 더 맛있더라.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자 아버지는 기름때가 배어 있는 거칠고 딱딱한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죄냐? 딸은 시집가도 딸이다.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다. 그 순간 저는 울면서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겪은 이 외로움, 이 모욕, 이 텅 빈 생일상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석 달 뒤 저는 정확히 같은 외로움을 제 시어머니 최말숙 여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착한 며느리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강민서입니다. 부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 전까지는 제 삶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36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지만 외롭다기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진주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러다 혼자 늙는다고 했지만 저는 남에게 휘둘리며 사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박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주 대단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 마음을 흔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퇴근길에 죽을 사왔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에서 2시간씩 기다렸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약했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온 제게 누군가 기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던 건 그가 처음으로 제 부모님을 뵈러 진주에 내려왔던 날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조선소와 항구에서 일하셨습니다. 배 밑으로 들어가 녹슨 부품을 만지고 한겨울에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신 분입니다.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아버지와 악수한 뒤 어색하게 웃고 돌아서면서 바지에 손을 슬쩍 닦곤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 손으로 민서를 키우셨군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시울만 붉히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가족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연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어머니 최말숙 여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신혼집 구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내가 광안역 근처 32평 아파트를 내줄 테니 거기서 시작해라.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 걱정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바로 조건이 붙었습니다. 대신 혼수는 제대로 해야지. 내가 내준 집인데 싸구려 가구 들이면 집격 떨어진다. 침대, 소파, 냉장고, 식탁 전부 내가 고르는 걸로 해. 결국 친정 부모님은 노후 자금까지 꺼내 3,800만 원어치 혼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울었고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우리 딸 기죽지 말아야지. 그런데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복도 많지. 빈손으로 시집와서 내 아파트에 들어가 살잖아.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대기실에 앉아있던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빈손이라니요. 그 비싼 가구와 가전은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좋은 날 얼굴 굳히지 마.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엄마가 만든 불편한 상황을 덮어버리는 사람이란 걸요.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아무 때나 들어왔습니다. 주말 아침에 늦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도어록 소리가 울리고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 우리 아침은 먹였니? 냉장고 검사는 기본이었고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고 옷장 문을 열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까지 뒤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제발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하자 그는 정색했습니다. 그 집 엄마 집이야. 엄마가 오시는 게 그렇게 싫어? 그렇게 불편하면 우리가 대출받아서 나가 살면 되잖아. 결국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목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두 시누이였습니다. 큰 시누이 박은지는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작은 시누이 박미라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이라며 제 카드로 과일 세트를 사갔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는 집값 굳었잖아. 우리보다 여유 있잖아.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는 사람만 계속 참고 가져가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2022년 11월 제 아버지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만큼은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고
아버지가 평생 배를 고치며 사셨다는 의미로 작은 배 모양의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친척들, 아버지의 옛 동료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초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회를 부탁했습니다. 도현은 흔쾌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장인어른 칠순인데 사위가 멋지게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사흘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장한다. 배추 72포기랑 무 18킬로 주문해 놨으니까 새벽에 와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은 저희 아버지 칠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텔도 예약했고 남편도 사회 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생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김장은 한 해 먹을 양식이다. 그리고 너 이제 시집 온 여자야. 친정 잔치 챙기느라 시댁 대사를 빠져.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인 걸 아직도 모르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 우리 아버지 칠순이야. 평생 한 번이야. 하지만 도연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이번에 안 오면 아파트 빼라고. 우리 당장 어디 가서 살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칠순을 버리자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은 나중에 다시 챙기면 되잖아. 집은 당장 문제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가 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울던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는 엄마 집이 무서워 아내와 장인을 팔아넘기는 비겁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김장하러 갈게. 대신 당신 이 결정 절대 잊지 마. 그 주말. 저는 새벽 5시부터 시댁 부엌에 앉아 배추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장갑 안으로 스며들었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고춧가루 냄새에 눈물이 났는지 억울해서 눈물이 났는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다 되어 두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둘은 머리까지 예쁘게 말고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올케 벌써 다 했어. 우리는 어제 모임이 늦어서. 그러더니 식탁에 앉아 수육을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올케 아버지 생신이라며 안 가도 돼? 딸 없는 칠순잔치네. 저는 배추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빨간 양념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효부야,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길 줄 아니까 그날 저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도구였습니다. 해가 지고 김장이 끝난 뒤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차를 몰고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케이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막걸리 병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딸이야. 아버지는 저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왜 못났냐? 못난 건 사람 마음 모르는 사람들이지. 민서야, 딸은 시집가도 딸이다. 네가 어디에 살든 너는 내 딸이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김장 72 포기, 시어머니의 말, 시누이들의 조롱, 남편의 배신, 절대 잊지 않는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더 순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어머님이라고 했고 시누이들이 무언가를 요구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참아줘서 내가 산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당신들이 죽을 차례야. 석 달 뒤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신은 제가 준비할게요. 호텔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으로 예약해 둘게요. 시어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래,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해라. 내 딸들도 다 부를 거지. 저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형님들이 빠지면 생신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두 시누이에게 각각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아주 조심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 광안리 아파트랑 김해 땅을 도연 씨 명의로 돌리려고 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은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 엄마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형님들 생각해서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딸들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재산 줘봤자 남의 집 재산 된다고. 그 말은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번 생신잔치에 일부러 가지 마세요. 어머님이 딸들 빈자리를 느껴야 해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씀드릴게요. 형님들도 서운해서 안 오신 거라고. 그래야 재산 문제도 다시 생각하실 거예요. 돈과 자존심에 눈이 먼 두 사람은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세련된 호텔 대신 서면에 오래된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벽지는 칙칙했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라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애들은 언제 온다니 분명 이벤트 준비한다고 늦는 거겠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6시가 지나고 6시 반이 지나고 7시가 되었습니다. 두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아들만 자식이라며 재산도 도연이한테 다 준다며 우리는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니까 오늘은 안 갈게. 엄마 말대로 딸은 출가회인이잖아. 재산 받을 아들이 효도하겠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재산을 다 준다고 했어. 누가 이런 말을 해?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오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는 말은 오해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3달 전 우리 아버지 칠순날 어머님이 제게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였구나. 네가 애들한테 바람 넣었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전했을 뿐이에요.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 오늘 형님들이 참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 꽃바구니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칠순 축하드립니다. 사돈. 그런데 오늘 참 조용하네요. 따님들은 다 시댁일로 바쁘신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제 칠순날에는 제 딸을 김장시키셨다면서요.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 하셨다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사돈께서 직접 경험하시는 날인가 봅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들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상에 딸들이 없는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날 혼자 앉아 계셨어요. 오늘 어머님은 적어도 제가 옆에 있잖아요. 감사하셔야죠. 그날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박수도 웃음도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네가 우리를 속였지. 엄마 재산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라며. 너 미쳤니?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형님들 너무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만 준비했을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은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지긋지긋해. 돈이나 좀 줄 것이지. 늙어서 귀찮게만 해. 이어 미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나 이번 명절엔 손 다쳤다고 하고 안 갈 거야. 며느리가 종이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파일 방금 형님들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각자의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죽일 듯 노려봤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형님들도 며느리잖아요. 시댁에 충성하셔야죠.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면서요. 두 시누이는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집 일은 당신이 해. 생신, 제사, 김장, 병원 전부 당신 몫이야. 나는 내 부모님 챙길 거야. 남편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 일을 안 해?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사위인데 우리 아버지 칠순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게 며느리 도리를 말하지 마.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순히 복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2023년 말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 부경대 근처에 매운라면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번엔 내가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대료는 높았고 본사는 비싼 재료를 강제로 떠넘겼고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8달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고 남은 건 2억 6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들만 위하던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도 돈 없다. 내 누나들도 챙겨야 하고 내 노후도 있어야 한다. 알고 보니 칠순잔치 이후 두 딸이 등을 돌릴까봐 시어머니가 몰래 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던 어머니가 정작 아들이 무너졌을 때는 돈이 아까워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도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 무렵 제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자주 붓고 몸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상선 쪽에 종양이 있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권합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한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인데 검사 결과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나 지금 빚쟁이들 전화 때문에 미치겠어. 병원비 얘기면 나중에 해. 지금 내 머리 터질 것 같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울었습니다. 아파서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님, 저 수술해야 한대요. 갑상선 쪽에 종양이 있대요.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 밥은 누가 차려주니? 애가 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너까지 왜 그러니? 갑상선은 큰 병도 아니라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김치를 담그고 돈을 벌고 참아주는 기계였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짐이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도 가기 전에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나 아파. 나 수술해야 한대. 무서워.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옷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냐? 아빠가 지금 간다. 아무도 안 지켜주면 아빠가 지켜준다. 우리 딸, 겁내지 마라. 그 한마디에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종양을 먼저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라는 종양을요. 수술 사흘 전,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은 술 기운에 짜증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거 합의서, 재산분리 확인서, 채무책임각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조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의 빚은 남편이 책임진다. 둘째, 아내 명의의 재산에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셋째, 아내가 치료받는 동안 집안일과 식사는 남편이 담당한다. 넷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두 누나에게 단돈 10원도 보내지 않는다. 다섯째, 이를 어기면 즉시 이혼 절차에 들어간다. 도연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혼하자고. 저는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비가 아깝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지? 내가 짐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지? 이제 선택해. 서명할래? 법원 갈래? 그는 처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나 지금 빚 때문에 갈 데도 없어.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서류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서명해. 결국 그는 서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상역 근처 24평짜리 작은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래 모은 돈과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마련한 제 탈출구였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의 어머니 아파트에 묶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갈 수 있는 여자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오자 도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 빨래, 청소, 제죽 끓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는 코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봐주면 안 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짐이라고 했지. 이제 짐을 짊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는 년아, 문 열어. 저는 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도연이가 밤낮으로 일하다 죽게 생겼다. 네가 사람이냐? 저는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직접 서명한 각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불쌍하시면 어머님이 빚 2억 6천만 원 갚아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 모성도 분노도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도 효도도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의 방향키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제 목의 수술 자국은 옅어졌고 저는 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사상역 근처 제 작은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통장 잔고도 조금씩 든든해졌습니다. 도연은 빚을 거의 다 갚았지만 예전의 뻔뻔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먼저 제 눈치를 살폈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밥을 차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두 시누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웃으며 형님들 시댁에는 잘하고 계시죠? 며느리 도리가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둘은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두 딸은 자기 시댁 눈치 보느라 자주 오지 않았고 아들은 빚 갚느라 지쳐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부름에 달려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요즘 몸이 안 좋다. 누가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저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따님들이 있잖아요. 딸은 결혼해도 딸이라면서요. 저는 며느리고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남의 집 사람이니 빠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침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버지의 생신잔치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72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장소는 그날 취소되었던 해운대 호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밝고 큰 홀을 예약했습니다. 진주에서 친척들이 올라왔고 아버지의 옛 동료들도 왔고 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작은 배가 올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는 도연히 봤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태준 아버님의 72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사위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놀란 듯 하다가 곧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오래된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식어버린 케이크 앞에서 막걸리를 따르던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환하게 웃는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도연은 제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멀리 구석 테이블에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작아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니다. 착하다는 말에 속아 자기 자신을 버리면 사람들은 그 착함을 짓밟는다. 나를 지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주에 계신 부모님께 꽃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내가 운전할까? 당신 아직 피곤할 수도 있잖아.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할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밝은 노래가 흘러나왔고 아침 햇살이 앞유리에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안전벨트를 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조정하며 웃었습니다. 꽉 잡아 출발한다. 차가 도로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가든 시어머니가 무엇을 명령하든 저는 그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핸들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누가 내리겠다면 내리면 됩니다. 계속 타고 싶다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 요금은 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저는 푸른 도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을 계속 접고만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사랑이라는 말로 침묵을 요구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집안일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한 번 빼앗긴 운전대를 되찾는 데는 눈물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차가운 결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되찾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